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학병원 암센터와 종양내과에서 수만 명의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그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아드려 온 전문의 김수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혹시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 때문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애써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 나이가 되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정말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혹은 나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내 몸에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암세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속에서 자라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미세하거나 우리가 흔히 겪는 노화 현상과 비슷해서 놓치기 쉬울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경험을 걸고 암이 우리 몸에 숨어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이고 위험한 증상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 피가 섞인 가래를 한 달 전에만 말씀해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 가시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암이 보내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는 바로 출혈, 즉 피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매우 튼튼하고 정교한 파이프 시스템입니다.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받거나 칼에 베이는 상처가 없다면 혈액은 절대로 혈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조물주는 그렇게 허술하게 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다치지도 않았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몸 어딘가에서 피가 보인다면 이것은 우리 몸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암세포는 본질적으로 아주 난폭하고 무질서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커지는 과정을 침윤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들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지만 암세포는 주변의 정상 조직 근육 그리고 혈관을 뚫고 들어가면서 자라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혈관이 터지고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 뿌리가 땅속의 파이프를 뚫고 들어가듯이 암세포는 혈관을 파괴합니다. 또한 암세포는 자신이 빨리 자라기 위해 엄청난 양의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혈관을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심지어 부실한 신생혈관을 급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급조된 혈관들은 벽이 매우 약해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터지고 피를 뿜어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는 피를 조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코피입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나 고혈압으로 인해 가끔 터지는 코피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점막이 약해서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코피가 자주 나고 한 번 나면 잘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지로 막아도 고개를 젖혀도 10분, 20분 이상 피가 계속 흐른다면 이것은 단순한 코피가 아닙니다. 이때는 백혈병이나 혈액암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피를 굳게 만드는 혈소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혈액암이 생기면 이 혈소판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코피가 나고 솜으로 막아도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멍이 이유 없이 자주 드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다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다면 혈액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뇨, 즉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소변색이 선명한 붉은색이거나 혹은 콜라색처럼 검붉게 나온다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물론 방광염이나 요로결석일 때도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환들은 보통 소변 볼 때 극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소변 볼 때 아랫배가 찌릿하고 아프다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통증이 없는 혈뇨입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소변에 피만 섞여 나온다면 이것은 방광암이나 신장암 혹은 전립선암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50살 이상의 남성분들에게서 나타나는 무통성 혈뇨는 즉시 비뇨기과 정밀 검사가 필요한 응급 신호입니다. 어쩌다 한번 나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 비친 혈뇨는 암 덩어리가 잠깐 혈관을 막아서 멈춘 것일 뿐 암은 그 뒤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피가 나올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혈변,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이 물이 붉게 물들면 내가 치질이 좀 심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약국에서 연고만 사서 바르십니다. 치질로 인한 출혈은 보통 항문 입구에서 찢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고 맑은 선홍색 피가 병이 물에 뚝뚝 떨어지거나 휴지에 묻어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대장암으로 인한 출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장 내벽을 깊숙이 파고들면서 생긴 출혈이기 때문에 피가 변과 섞여서 나옵니다. 색깔도 검붉은 색을 띠거나 콧물 같은 끈적끈적한 점액과 함께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생선 비린내 같은 비릿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더 위쪽, 즉 위장이나 십이지장 같은 상부 소화기관에서 암이 발생해 출혈이 생기면 그 피가 장을 통과하면서 소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변의 색깔이 마치 자장면 소스나 아스팔트 타르처럼 새까맣게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흑색변이라고 합니다. 변을 보셨는데 색깔이 칠흑같이 검다면 위암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여성분들의 질출혈입니다. 만약 폐경이 된 지 1년,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다시 생리처럼 피가 비친다면 이것은 절대로 회춘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다시 젊어졌나 봐 하고 좋아하시거나 부끄러워서 숨기시는데 이것은 자궁내막암이나 자궁경부암이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폐경 후에 자궁은 활동을 멈춘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가 나온다는 것은 안에서 무언가 나쁜 조직이 자라나서 살을 파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폐경 후 출혈은 단 한 방울이라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발견 즉시 반드시 산부인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객혈, 즉 기침을 할 때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감기가 심해서 목이 헐었을 때도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조금 섞여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가래에 붉은 피가 섞여 나오거나 거품 섞인 붉은 피를 토한다면 폐암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폐암 덩어리가 기관지를 침범하여 혈관을 터뜨린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이라면 가래에 피가 섞이는 증상을 절대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혈 구토를 할 때 피를 토하는 것입니다. 위암이나 식도암이 진행되면 암 덩어리가 커져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을 막거나 큰 혈관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때 피를 토하게 되는데 방금 난 상처라면 붉은 피를 토하겠지만 위산과 반응한 피는 커피 찌꺼기처럼 검갈색을 띠게 됩니다. 구토물에서 커피 가루 같은 것이 보인다면 위장 안에서 심각한 출혈이 있다는 뜻이므로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나는 피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몸이 보내는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피곤해서 그렇겠지. 며칠 쉬면 낫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암세포는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암의 증상은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이것은 암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밥을 굶은 것도 아니고 헬스장에 다니며 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지난 6개월 사이에 내 몸무게의 5% 혹은 5kg 이상이 쑥 빠졌다면
이것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어유 김 여사 요즘 살 빠져서 아주 날씬해졌네. 보기 좋아. 라고 칭찬할 때 여러분은 속으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훔쳐가는 아주 지독한 도둑이자 기생충과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정상세포로 가서 근육을 만들고 힘을 내야 하는데 암세포가 중간에서 그 영양분을 모두 가로차해서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 데 사용해 버립니다. 암세포는 성장 속도가 정상세포보다 수십 배 빠르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심지어 암세포는 우리 몸의 대사체계를 교란시켜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과 지방을 강제로 분해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악액질 카첵시아이라고 부릅니다. 악액질 상태가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보양식을 챙겨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다리의 근육이 말라가며 앙상해지고 눈이 퀭하게 들어갑니다. 특히 위암, 췌장암, 식도암, 대장암 같은 소화기 계통의 암에서 이러한 체중 감소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암덩어리가 소화기관을 물리적으로 누르거나 막아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둘째는 소화효소 분비를 방해하여 영양소 흡수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암 환자의 약 40%가 진단 당시에 이미 체중 감소를 겪고 있었으며, 소화기 암 환자의 경우에는 무려 80% 가까이가 체중 감소를 호소했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지고 고기 냄새만 맡아도 역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꽉 찬 느낌이 들면서 살이 빠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나 여름철 입맛 없음이 아닙니다. 내 몸속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빨아먹는 나쁜 존재가 자라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체중계를 가까이 두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몸무게를 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세 번째 증상은 지속되는 통증과 몸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일반적인 병들, 예를 들어 관절염이나 신경성 위염 같은 만성 질환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을 먹거나 며칠 푹 쉬면 조금이라도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하기도 하죠. 하지만 암으로 인한 증상은 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던 분이 소화제를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고 속이 타는 듯한 쓰림이나 더부룩함이 2주일, 3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신경성 위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암이나 췌장감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위암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그저 속이 조금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윗배가 불쾌한 느낌 정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밥을 먹고 나면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답답하다면 내시경 검사를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위장약으로 버티다가 암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또한 삼키기 힘든 증상, 즉 연하곤란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음식을 삼켰는데 목이나 가슴 중간쯤에서 딱 걸리는 느낌이 들거나 물을 마실 때 사리가 자주 들린다면 식도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식도암이 자라서 식도 내부를 좁게 만들면 처음에는 고기나 깍두기 같은 고형 음식을 삼키기 힘들다가 나중에는 죽이나 물조차 삼키기 힘들어집니다. 이때가 되면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대장암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평소 화장실 습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 변비라고는 모르고 살던 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심한 변비가 생겨서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고 힘들어 하신다면, 그리고 유산균을 먹고 물을 많이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특별히 상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설사가 며칠째 멈추지 않고 계속되거나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장의 운동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변의 굵기입니다. 대장에 암 덩어리가 생기면 변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바나나처럼 굵고 건강했던 변이 어느 순간부터 연필처럼 가늘게 나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묵직한 느낌이 항문 쪽에 계속 남아있는 잔변감이 듭니다. 이는 직장 쪽에 암이 있어서 대변이 다 빠져나가지 못했거나 암덩어리 자체를 대변으로 착각해서 느끼는 감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나이 들어서 장이 약해졌나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내시경 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착한 암입니다. 이제 남성분들의 고민인 소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너무 급격하다면 전립선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거나 요폐 소변 줄기가 뚝 끊어집니다. 혹은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바지에 지릴 것 같은 절박뇨 증상이 심해지고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서너 번씩 깨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증상은 매우 비슷해서 증상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은 비대증보다 증상의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 뼈로 전이가 잘 된다는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소변 보는 것이 불편해지면서 동시에 허리나 골반 쪽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암이 척추나 골반뼈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50살이 넘은 남성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통증의 양상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암으로 인한 통증은 일반적인 통증과 다릅니다. 특히 두통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머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면 아프죠. 하지만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듣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통증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면 문제입니다.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구역질이나 구토가 동반된다면 뇌종양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혈액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뇌 혈류량이 늘어나는데 뇌종양이 있으면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아침에 극심한 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뼈의 통증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허리나 골반 갈비뼈가 아픈데 이것이 운동을 많이 해서 아픈 근육통이나 디스크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쉬어도 낫지 않고 파스를 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뼈를 갉아먹는 듯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져서 잠을 누울 수 없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다른 장기의 아미뼈로 전이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등은 뼈로 전이가 아주 잘 되는 암들입니다. 네 번째 큰 주제는 만져지는 덩어리 혹은 모양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샤워하시면서 혹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몸 어디에서든 예전에는 없었던 혹이나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그리고 그 덩어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진다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자가 검진으로 발견하기 가장 쉬운 암 중 하나입니다.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생리가 끝나고 3일에서 5일 뒤에 가슴을 만져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폐경이 되신 분들은 매달 1일이나 만리를 정해두고 하시면 좋습니다. 가슴을 만졌을 때 딱딱한 멍울이 잡히거나 유두에서 피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면 위험합니다. 또한 거울을 봤을 때 유방의 모양이 찌그러져 있거나 피부가 귤껍질처럼 변해 있거나 유두가 안으로 쑥 들어가는 함몰 유두가 생겼다면 유방암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암 덩어리는 초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아프지 않고 딱딱하게 만져지는 멍울이 아프고
말랑말랑한 멍울보다 암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목 앞쪽에 딱딱한 결절이 만져지면서 목소리가 쉰다면 갑상선암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나비 모양으로 위치한 기관입니다. 이곳에 생긴 암 덩어리가 성대를 조절하는 반회우두 신경을 침범하면 성대 마비가 오면서 쉰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니고 노래방에서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닌데 목소리가 변해서 2주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파수꾼인 림프절의 변화도 놓치지 마십시오. 림프절은 겨드랑이 사타구니 서해부 목 옆쪽 쇄골 위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평소에는 만져지지 않지만 몸에 암이 생기거나 전이 되면 이 림프절이 딱딱하게 붓고 커질 수 있습니다. 콩알만 한 덩어리가 만져지는데 아프지는 않고 돌처럼 단단하다면, 그리고 그 덩어리가 피부 아래에서 잘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림프종이나 다른 암의 전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쇄골 위쪽에서 만져지는 멍울은 위암이나 폐암의 전이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의 변화도 놓치지 마십시오. 요즘은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면서 피부암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은 점처럼 보이지만 일반 점과는 다릅니다. 원래 있던 점의 크기가 갑자기 커지거나 색깔이 검은색, 갈색, 붉은색, 푸른색으로 얼룩덜룩하게 변한다면 단순한 점이 아닙니다. 점의 경계가 흐릿하고 불규칙하게 변하거나 점이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찌그러진 모양이라면, 그리고 점 주변에서 진물이 나거나 피가 난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손발톱이나 손바닥, 발바닥에 흑색종이 잘 생깁니다. 손발톱에 검은 줄이 세로로 생겨서 점점 넓어지거나 큐티클층까지 검게 물든다면 그것은 곰팡이균이 아니라 흑색종일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생긴 검은 점이 점점 커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증상은 아주 모호하지만 어쩌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발열, 그리고 식은땀입니다. 선생님, 요즘 너무 피곤해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듭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활동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몸속에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물질과 독성 물질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보약을 먹고 휴식을 취해도 해소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십니다. 몸이 천근망은 땅으로 꺼지는 듯한 무기력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주저앉고 싶다면 빈혈 검사와 함께 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열이 지속되는 것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니고 목이 부은 것도 아닌데 청계로 재보면 37.5 돼서 38도 사이의 미열이 몇 주간 지속됩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계속 자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들이 암세포와 싸우느라 열을 내는 것입니다. 이를 종양열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식은땀, 그 중에서도 야간 발화는 매우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와 이불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더워서 흘리는 땀과는 다릅니다. 방이 서늘한데도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이것은 림프종이나 백혈병 같은 혈액암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 밤새 암과 싸우느라 천 조절 중추가 고장나고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혈액 내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증상들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암을 대하는 태도와 오해에 대해, 그리고 예방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라는 억울함의 호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억울하실 겁니다. 하지만 암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암은 그저 우리 몸의 세포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확률적인 오류이자 사고일 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단 이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 치료를 불신하거나 혹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누가 산에 가서 버섯을 캐먹고 암이 나았다더라. 어떤 물을 마셨더니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더라 하는 소문들입니다. 절박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만약 그 버섯 하나로 그 물 한 잔으로 암이 낫는다면 전 세계의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왜 수조 원을 들여 신약을 개발하고 연구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검증되지 않은 약초나 액기스를 드시다가 간 수치가 급격하게 나빠져서 정작 꼭 필요한 항암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또한 나이 70, 80 먹고 무슨 수술이냐, 그냥 살다 죽으련다 하시며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식들에게 병원비 부담 주기 싫고 고통스럽게 연명하기 싫다는 그 깊은 뜻을 저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학은 10년 전, 20년 전과는 천지 차이로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다 여는 개복 수술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구멍 몇 개만 뚫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로 진행합니다. 출혈도 적고 통증도 적으며 회복 속도가 놀랍도록 빠릅니다. 80살, 90살 어르신들도 수술 받으시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셔서 건강하게 식사하시는 세상입니다.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서 머리가 빠지고 구토를 하는 부작용이 심했지만 지금은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나 내 몸의 면역 세포를 깨워서 암을 잡는 면역 항암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부작용이 훨씬 적어서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늙어서 안 된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암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비싼 약일까요? 명의일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환자, 본인의 강력한 의지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속의 경찰관인 NK 세포, 즉 자연 살해 세포가 암세포를 찾아내어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웃음과 천 유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하고 화를 내면 NK세포는 힘을 잃고 암세포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했던 말기암 환자분이 기적적으로 완치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들과 눈 맞출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채워가시는 분들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암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삶을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돌보지 못했던 내 몸, 내 마음,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암 예방과 관리를 위해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할 구체적인 생활 수칙 일명 한감생활 100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을 1도 올리십시오. 천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감소하고 천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나 높아집니다. 암세포는 차가운 몸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족욕이나 반신욕을 생활화하십시오. 그리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천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설탕과 밀가루를 끊으십시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포도당, 즉 당분입니다. 흰 쌀밥, 빵, 국수, 과자, 믹스커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암세포에게 최고급 뷔페를 차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암을 굶겨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숙면을 취하십시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우리가 잠을 잘 때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때 나오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천연 항암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캄캄하게 하고 주무셔야 멜라토닌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넷째, 근육을 키우십시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이자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은 암 환자의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것을 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스쿼트를 하시거나 까치발 들기를 하시거나 하루 30분 이상 씩씩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정기검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검진이 진짜 검진입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조금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30분의 불편함이 여러분의 30년을 보장합니다. 자식들이 검사 받으세요 할 때 돈 든다, 괜찮다 하지 마시고 그래, 고맙다 하고 받으십시오. 그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암에 대한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피체중 감소, 통증 덩어리,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오늘 들으신 내용들이 조금은 복잡하고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 몸에 관심을 가지자. 내 몸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할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가 보내는 작은 속삭임,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혹시 지금 투병 중이신 환우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당신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치유의 기쁨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암이라는 공포 대신 건강과 활력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 김수진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